소행성 때에서 소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듯이 토성 고리에서는 수조 개의 미세한 얼음 조각들이 꼬마 위성이 돼서 토성 주위를 돌고 있다. 토성에 고리가 있죠. 그게 이제 미세한 얼음 조각이라는 거죠. 모형으로 태양계를 나타낼 때 행성의 크기와 궤도를 같은 비율로 축적하면 행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 때 편의상 그 행성의 크기와 궤도를 같은 비율로 축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태양이 하나 있는데 수성을 저기 그려야 되고 조그맣게 그려야 되고 또 금성을 또 더 먼 데다가 이만하게 조그맣게 그려야 되고 그래서 그 같은 비율로 축적을 하면은 그림에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하고 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멀고 태양에 비해서 행성들이 터무니없이 작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행성이 겨우 먼지 알갱이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게 된다. 금성은 질량, 크기, 밀도 이런 면에서 지구와 거의 동일하다.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만큼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확실히 금성은 두껍고 불투명한 구름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 하늘에서 보는 샛별의 밝은 빛은 금성의 구름에 반사된 태양의 빛이다. 샛별이 뭐예요?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죠. 금성의 정체에 대한 최초의 단서는 유리 덩어리로 만들어진 프리즘이나 평면 유리의 가는 줄을 균일한 간격으로 그려놓은 회절 격자의 덕분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빛의 분광으로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보통의 백색광이 슬릿의 좁은 틈을 지나서 프리즘을 통과하거나 회절 격자면을 비스듬히 비추게 되면 무지개 색깔의 띠가 펼쳐지는데 이 띠를 분광 스펙트럼 또는 줄여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에서 이렇게 좁은 슬릿 틈을 만들어요. 거기다 이제 태양빛을 백색광을 비추면 그게 요 슬릿을 이제 통과하면서 빛이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분광이라는 거예요. 분광. 그죠? 색깔이 백색광인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스펙트럼으로부터 화학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의 물질은 서로 다른 주파수 또는 다른 색깔의 빛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성분은 특정한 색깔의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봤을 때 그 색깔이 어떤 특정 색깔이 없으면 그 물질이 어떤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는 감마선에서 전파대역까지 스펙트럼 어디에도 올 수 있다. 감마선인 거예요. 가장 파장이 좁은 그런 빛이고 전파라는 것은 가장 파장이 넓은 그런 빛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 고유의 분광학적 특징이 있게 마련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지구에서 무려 6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금성 대기의 화학적 조성도 여기 지구에 그대로 앉아서 알아볼 수가 있다. 이 금성뿐만 아니라 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도 분광 분석의 대상이 된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내놓는 빛의 무지개에서도 우리는 은하의 화학 조성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하 전체 평균 화학적 조성인 거죠. 금성대기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금성의 실제 상황을 알려준 최초의 단서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대역의 스펙트럼이 아니고 전파 대역에 쏟아진다. 자연 그대로의 물체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파 신호를 방출하는데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뜨겁기 때문이다. 그 자연 그대로의 물체도 전파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뜨거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중 그런 이유, 그런 전파 신호를 방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1956년 초에 전파 망원경으로 금성 쪽에서 수신된 전파를 분석하니까 금성의 온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자, 금성 표면이 정말 놀랍게 뜨겁다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구소련이 수행한 베네라 우주선 계획이 가져다 줬다. 자, 전파 천문학에서는 지상에 설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를 쏘고 그것이 금성의 지구 쪽 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반사된 전파 신호를 측정해서 세기를 측정한다. 전파 망원경으로 쐈다가 돌아오는 것을 전파 신호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어떤 주파수의 전파는 금성의 구름과 대기층을 완전히 투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금성 표면까지 도달한 전파는 표면에서 장소에 따라 흡수되기도 하고 주변으로 분산되기도 한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되돌아온 신호는 미약할 것이며 전파 세계 지도에서 주위보다 어둡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파는 금성의 구름이나 대기층을 통과를 하는데 표면까지 다 갔어요. 근데 그 장소에 따라서 흡수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되돌아온 신호는 흡수되거나 분산되었기 때문에 약할 것이다. 그래서 전파 세기 지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어둡게 나타날 것이다. 금성이 자전을 해요. 그래서 전파 세기 지도에 드러난 무늬가 일정한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흡수하거나 분산되는 전파들은 약하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데 그 전파 지도를 이제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금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한 주기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측을 반복하면 금성의 자전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해서 금성은 지구 시간으로 243일 만에 자전한다. 근데 이제 자전 방향이 다른 태양계 행성과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서쪽에서 해가 뜬다. 그래서 동쪽으로 진다.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 지구 시간으로는 118일이 걸린다. 훨씬 지구보다 느리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파를 이용한 금성의 사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지상에서 설치된 전파 망원경으로부터 또 어떤 것은 금성의 주위를 도는 파이오니아호에서 얻어졌다. 그래서 금성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운석공들이 달의 고원지대만큼이나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금성 표면에 파인 운석공의 깊이는 굉장히 야트막하다. 왜? 표면의 고온 상태가 암석을 장기간에 걸쳐 흘러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석구덩이가 만들어져도 그 고온이기 때문에 그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전파 천문학을 통해 유추했고 나중에 우주선으로 직접 측정해 확인할 수 있었던 금성 표면 온도가 섭씨로 480도, 화씨로 900도에 이르는 고온이다라는 거죠. 금성 표면의 온도가. 표면 대기압은 90기압이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해수면에서 수심 1km까지 내려가야만 90기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압력이 세다라는 거죠. 금성에서 오래 견디게 하려면 우주선을 잠수정처럼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주선의 냉각장치도 갖춰야 될 것이다. 잠수정처럼 만든다는 게 뭐예요? 큰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에서 만든 연합문대의 우주선들이 고밀도의 금성대기 내부로 진입해서 짙은 구름층을 통과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금성 표면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중 몇 대는 실제로 표면에서 1시간 정도 견디기도 했고 구소련의 배나라 우주선들 중 2대는 금성 표면에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1시간 정도 버텼다는 거예요. 금성의 대기는 92%가 이산화탄소다. 질소, 수증기, 아르곤, 일산화탄소와 다른 기체들도 각각 적은 양씩 존재한다. 금성의 구름들은 완전히 농축된 황산 용액이다. 구름층보다 높은 고도 약 70km 고공에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옅은 안개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다. 근데 이제 고도 60km까지 구름 속을 파고 들어가면 황산 방울이 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구름 입자들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제 고도 60km부터는 황산 방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구름 입자들이 더 커지고 지독한 냄새의 이산화황이 대기 하층부에 미량 존재한다. 이산화황 분자들은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태양의 자외선으로 일단 해리되고 해리된 황이 다시 물과 결합해서 황산을 만든다. 황산 기체가 응결해서 황산 액체가 되면 밑으로 다시 가라앉고 낮은 고도에서는 높은 열 때문에 다시 이산화황과 물로 분해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황 분자들이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태양의 자외선으로 해리된다 이거죠.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해리되는 황이 물하고 결합해가지고 황산을 만든다. 근데 그렇게 이제 황산 기체가 응결해서 황산 액체가 되면 밑으로 다시 가라앉는다. 그래서 여기 낮은 고도에서는 높은 열 때문에 왜 금성 표면이 높은 온도라고 했어요. 다시 이산화황과 물로 분리된다.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에서는 행성 전체에 항상 황산비가 내리고 있는데 표면에는 한 방울도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대기에서 황산비가 계속 내리는데 그게 지표까지 도달은 안 한다는 거죠. 이 유황색의 안개가 금성의 표면 위로 45km 지점까지 펼쳐져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아래에는 밀도는 높지만 엄청나게 맑은 대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60km부터 45km까지 이런 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 아래에는 밀도가 높고 맑은 대기가 존재한다. 근데 대기압이 높아서 표면을 볼 수가 없다. 티끌도 구름도 없고 밀도만 굉장히 높다. 그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표면의 고온 상태가 온실 효과에서 야기됐다는 설명이 이제 설득력 있다. 자, 태양의 가시광선 대역의 빛이 금성의 반투명 대기와 구름층을 통과해서 지표에 흡수된다.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데워진 표면이 복사열을 우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금성이 뜨겁다고는 해도 태양보다는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가시광선 대역이 아닌 적외선 대역에서 주로 복사열을 방출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표면까지 이 태양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복사열로 내보내야 돼. 근데 이제 금성이 태양보다는 차갑기 때문에 적외선 대역에서 복사열을 방출한다. 근데 금성의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분자들이 적외선 복사열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다. 그럼 열이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죠.